때로는 복수의 향기가 잊히지 않는 법이죠. 아내의 핸드백에서 차키를 찾다가 립밤과 콘돔 한 상자 바로 옆에 있는 내 것이 분명 아닌 비아그라 통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분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잠자리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 형편엔 너무 비싸서 못 산다던 바로 그 비싼 콘돔이더군요. 분명 제 아내 수지는 목요일을 버텨내기 위해 모닝 라떼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랑 쓸 때만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36살 김민준이고 컴퓨터 수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혹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만 이 작은 도시에서 먹고 살기엔 충분했죠. 수지는 의료기기 영업일을 합니다. 그녀는 매력과 가식적인 미소를 무기 삼아 마치 목숨이라도 걸린 듯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죠. 어쩌면 진짜 목숨이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서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가슴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계산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당장 아내의 회사로 쳐들어가 난동을 피우며 해명을 요구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조용하고 남들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맞서 싸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비아그라 알약들을 모두 강력한 변비약, 설사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파란색의 모양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늘을 가져와 콘돔 포장지마다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눈에 띄게 손상되지는 않지만 피임 효과를 없애기엔 충분할 정도로요.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환한 미소를 띠고 제 뺨에 키스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여보? 늘 똑같지 뭐. 저는 죄책감에 징후를 찾으려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당신은? 그녀는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줘야 했죠. 저녁 식사 도중 그녀는 또 야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시내에 있는 컨퍼런스 호텔에서 묵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호텔인데? 제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파인뷰 모텔 알지?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 파인뷰라. 시간당 요금을 받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참 고급스럽기도 하군 수진아.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 저는 그녀의 차좌석 밑에 위치 추적기인 스마트 태그를 몰래 붙였습니다. 기술을 다룰 줄 알면 참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3일 후 제 전화기에 위치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차는 목요일 오후 2시 근무 시간 한가운데에 파인뷰 모텔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 건너편 배달 트럭 뒤에 차를 대고 지켜봤습니다. 20분 후 수진이 머리를 매만지며 12호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 뒤를 따라 나온 건 최태훈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만났던 그녀 사무실의 근육질 남자였죠.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항상 단백질 쉐이크를 달고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든 형제님이라고 부르며 웃을 때마다 근육을 과시하는 그런 부류였죠. 저는 그들이 작별 키스를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볼에 가볍게 하는 키스가 아니라 그 방에서 둘이 뭘 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키스였습니다. 수지는 결혼 기념일에 제가 사줬던 검은색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기엔 너무 화려하다며 아껴두었던 그 속옷을요. 제 휴대전화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시간, 위치 정보, 그리고 대나처럼 선명한 그들의 얼굴까지. 하지만 사진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필요했습니다. 수진의 전화번호부에서 회계팀 최 팀장으로 저장된 태훈의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고 그의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낮게 깔린 거만한 목소리. 이거 재밌어지겠더군요. 다음 주. 저는 병가를 내고 본격적인 미행을 계획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엉터리 미행이 아니라 진짜 미행을요. 렌터카를 빌리고 쌍안경을 샀으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수지는 야근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파인뷰 모텔에서 태훈을 만났습니다. 목요일 저는 그들의 옆방에 잠복했습니다. 모텔 벽은 얇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들렸고 제가 들은 내용은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그 자식은 정말 꽉 막힌 놈이야. 태훈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제가 이제 거의 손도 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놈.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말이죠. 수진의 웃음소리가 깨진 유리가 긁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착하긴 한데 너무 안전빵이야. 알잖아. 뻔한 거. 침대로 커피 가져다 주는 게 로맨스인 줄 안다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 태훈이 말했습니다. 그가 틀렸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그들이 제 결혼 생활, 직업 심지어 옷차림까지 조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떠나자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태훈의 검은색 BMW가 보안등 아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였죠. 저는 타이어 4개의 공기 밸브를 거의 바람이 빠질 정도로 풀어놓고 까나리 액젓 한 통을 몽땅 그의 차 에어컨 통풍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냄새가 빠지려면 몇 주는 걸릴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와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독감에 걸린 것 같아 그녀가 신음하며 1시간 만에 3번째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런, 안 됐네. 제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예전 헬스장 친구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거 들어봐. 내 아내 회사에 다니는 그 최태훈이라는 친구 있잖아. 어제 운동하다가 대형 사고 쳤대. 스쿼트 신기록 세우려다가 그만 설사가 터져버린 거야. 헬스장 그 구역을 폐쇄하고 청소해야 했다더라.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CCTV 영상이 벌써 여기저기 다 퍼졌어. 그 친구 이제 전설이 됐어. 안 좋은 쪽으로 말이야. 1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려면 멀었죠. 2주 후 수진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떨면서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저를 앉히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 임신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이야. 당신 아이일 수밖에 없어. 돌아가신 엄마를 걸고 맹세해. 당신 아이야. 기이한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잠자리 횟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 2달 동안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확실해?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노력했잖아. 기억 안 나? 우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생긴 거야? 그녀는 생리 주기를 잘못 계산했다느니, 우리가 너무 바빠서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잊어버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더듬거리며 늘어놓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옆에서 뒤척이며 자는 동안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설사약도 먹였고 차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심각해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태훈의 직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니 그 회사에는 사내 연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는 동안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로 푼 그녀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문자, 캡처본을 첨부하여 인사팀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훈은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사내 불륜, 그것도 기혼자와의 불륜을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훈만이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경도 이 관계를 묵인하고 수진의 가짜 출장과 늦은 회의 핑계를 대주는 공범이었습니다. 이제 미경을 장기말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경이 일하는 카페 구석으로 가서 그녀의 휴식 시간에 맞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 여긴 웬일이에요? 나 수진이랑 최태훈 사이 다 알아요.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미경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날 속이는 걸 도왔느냐는 거죠. 미경의 커피잔이 덜그럭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전화기를 꺼내 모텔 밖에서 수진과 태훈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이에요, 미경 씨. 3개월 동안 수진이가 날 바보로 만드는 동안 당신이 덮어줬죠. 민준 씨,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전부 다 말해요. 당신이 꾸며내는 걸 도와준 모든 거짓말, 당신이 제공한 모든 알리바이. 안 그러면 이 사진을 수진이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낼 겁니다. 사장님과 부모님을 포함해서요. 미경은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했던 가짜 외출들, 조작된 업무 회의 이야기, 심지어 데이트 때 입을 속옷을 골라준 것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미경이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도 하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태훈 씨가 민준 씨 애라고 하던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실이 강펀치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미경에게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 덮어주지 마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 취급할 겁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태훈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소음 민원과 기물 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끊임없는 썩은 생선 냄새에 대한 몇 통의 익명 신고, 전화가 집주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이 태훈의 차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까나리 액젓 냄새가 진동했고 제가 의도적으로 흘려둔 불륜의 증거들까지 발견되자 퇴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 태훈의 직장 문제, 제가 바꿔치기한 변비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앓이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태훈 팀장님이 요즘 이상해. 차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고 회사에서 문제도 생겼고 나랑 말도 거의 안 하려고 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제가 위로하듯 넌지시 말했습니다. 사내 관계라는 게 원래 복잡하잖아. 그녀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일과 사생활을 섞으면 결과가 좋기 힘들다는 거지. 그날 밤 수지는 저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침실 문가에 서서 마스카라가 번진 채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당신 짓이지, 맞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배 아픈 거, 태훈 씨 차, 전부 다. 왜 그랬어? 저는 계속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었죠. 대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일까? 아니면 당신이 파인뷰 모텔 12호실에서 한 짓 때문일까?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었어? 그걸 다 알고도 어떡해.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 아무 의미 없었어. 그냥 뭐랄까. 그냥 재미였어. 그냥 일탈이었다고. 지루한 남편이 공과금 내는 동안 심심풀이로 할 만한 거. 제발,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끝낼게.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귀에도 차갑게 들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이겨내? 수진아, 너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잖아. 몇 달 동안 내 면전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내 남자친구랑 나를 조롱하고 우리 돈으로 모텔비를 냈잖아. 도대체 뭘 이겨내자는 거야? 아기가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 그만. 제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해. 우리 2달 동안 손도 안 댔어. 내가 다 기록해뒀다고. 진실이 우리 사이에 칼날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거짓말이 침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랑 최태우는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았어. 비웃고 동정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바보 취급했지. 이제 내 차례야. 민준 씨, 제발. 아직 안 끝났어, 수진아. 아직 멀었지. 다음 단계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태훈이 다시 자신감을 찾을 때까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타격을 가했습니다. 먼저 태훈의 전 여자친구인 한지은에게 그들이 주고받은 꼬리치는 문자 캡처본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SNS에서 그를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훈의 회사로 찾아와 불륜남의 가정 파괴범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웠고 그 덕분에 태훈은 다시 한번 징계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딸에게 결혼과 정절의 가치를 가르치며 키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수진의 부모님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문자 내용, 모텔 영수증, 제가 모은 모든 증거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침실을 울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네가 어떻게 민준 서방한테 그럴 수 있니? 내 결혼 생활에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진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목소리를 떨 때마다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수진의 온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네 절반이 수군거렸습니다. 작은 도시는 그런 곳이죠. 비밀은 산불보다 빨리 번집니다. 태훈의 세상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는 상사가 사내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최종 경고를 한 날과 같은 날 도착했습니다. 전문 세차를 맡겼는데도 차에서는 여전히 냄새가 났고 헬스장에서의 명성은 영원히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3주 후, 저는 최후의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머피호프에서였습니다. 수진의 동료 절반, 태훈, 그리고 우리 공통 친구 대부분이 그곳에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입구가 잘 보이는 바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과 태훈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따로따로 들어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이 바 쪽으로 와서 늘 마시던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주변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최태훈 씨, 제가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 보내요. 그는 긴장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제 목소리에서 위협을 감지한 겁니다. 김민준 씨. 안녕하세요. 일은 좀 어때요? 제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인사팀이랑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결 못할 일은 아닙니다. 아파트는요? 새 집은 구했습니까? 이제 그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누가 듣고 있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한테는 잘된 일이었죠. 모두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나한테 할 말 있습니까? 태훈이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녹음 앱을 켰고 마이크는 모든 단어를 담았습니다. 그냥 제 아내랑 잔지 얼마나 됐는지 묻고 싶어서요. 주변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프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머피 호프 같은 곳은 절대 조용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끊길 만큼은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취했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파인뷰. 모텔 12호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4달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요. 수진이 태훈 옆에 나타났습니다.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 여기선 안 돼. 왜 안 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싸구려 모텔 방에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씹어댈 땐 안 부끄러웠잖아. 내가 안전하고 뻔하다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태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닥쳐. 안 그러면 이 많은 증인 앞에서 날 때리기라도 하게. 그거 참 당신 커리어에 도움되겠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안 보는 척하면서도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죠. 진실을 듣고 싶어?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화가 폭발한 겁니다. 좋아. 그래, 나 수진이랑 만났어. 그녀가 나한테 왔다고. 민준 씨. 외롭고 방치되고 당신 같은 지루한 컴퓨터 오타쿠랑 사는 결혼 생활에 지쳐서 나한테 왔어. 당신은 여자를 만족시키지도 못하잖아. 완벽했습니다. 그가 방금 동네 절반이 듣는 앞에서, 그리고 녹음기 앞에서 불륜을 자백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뱃속에 가진 아기도요. 누구 애라고? 수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준 씨, 그러지 마. 아, 다들 알아야지. 제가 계속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제 아이라며 맹세하더군요. 근데 우린 2달 넘게 잠자리를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의 잉태거나 최태훈 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결혼 생활에 개입했다는 뜻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자 태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휴대전화들이 꺼내졌고 대화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인가, 수진아?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침대를 쓴 게 언젠지 말해줄래? 아니면 당신이 쓰던 그 다이어리를 확인해 볼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민준 씨. 제발 그만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굴욕당하고 그들이 내 등 뒤에서 비웃는 동안 무시당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한 호프집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몇 주 동안 최태훈 씨 비아그라를 초강력 설사약으로 바꿔놨거든. 2사람이 계획한 그 로맨틱한 밤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끝났을걸. 그리고 수진이가 산 콘돔들. 내가 다 구멍 뚫어놨어.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훈이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그가 허공에 주먹질하게 만든 뒤 가볍게 밀어서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폭행이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변호사가 참 좋아하겠어. 수진이 태훈을 말리려 붙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군중의 동정심이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건드리지 마. 제가 그들 사이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망쳤어. 태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혐오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의 평판은 끝났고 그도 그걸 알았습니다. 이걸로 안 끝나.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렇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텔에서 찍은 2사람 동영상을 뿌리길 원치 않는다면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은 없었지만 태훈은 그걸 모르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뻥치지 마. 저는 미소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효과적인 위협이니까요. 태훈은 사람들을 밀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따라가려 했지만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끝내야지. 그녀는 수년간 우리를 알고 지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기념일을 축하해줬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 비난, 그리고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못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못해. 네가 시작했어.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네가 집에 와서 내 면전에서 거짓말할 때마다 넌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우리 결혼 생활 안에서 똑같이 한 거야. 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불쌍한 태훈 씨가 주차장에서 협박 문자를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모두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 협박까지 하네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죠. 세 사람이 즉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태훈의 협박 문자는 몇 분 안에 신고될 겁니다. 수지는 이제 마스카라가 번진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들켜서 미안한 거겠지. 제가 정정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틀어져서 미안한 거고, 내가 한 짓이 미안한 건 아냐. 진짜 미안했다면 몇 달 전에 멈췄어야지. 미경이 수진 옆에 나타나 위로하려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수진의 거짓말을 돕지 않겠다던 약속. 아직도 덮어주는 거야? 제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민준 씨. 충분히 강하게 말하진 않았나 보군.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쇼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 수진아, 그녀가 출구로 향할 때 제가 불렀습니다. 알아두라고. 나 이미 이혼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그리고 네가 지난주에 버린 임신 테스트기, 음성 나온 거, 그거 내가 찾았어. 그녀가 멈칫하더니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맞아. 너 임신 안 했어. 한 번도 한 적 없지. 그냥 나를 붙잡아 두려고 꾸며낸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야. 그녀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조차 기만의 깊이를 깨닫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지는 호프집을 뛰쳐나갔고 저는 이제 저를 꾹 참다가 마침내 반격한 피해자로 보는 사람들 앞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은요. 이틀 후 태훈의 차가 80km 떨어진 휴게소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임대 계약, 직장, 이곳의 삶을 모두 버리고 예고 없이 도망친 게 분명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는 걸 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려 했고, 해명하려 했고, 용서를 빌려 했습니다. 저는 잠긴 현관문 너머로 그녀의 애원을 들었지만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갈 데가 없어. 부모님도 나랑 얘기 안 하셔. 친구들도 전화를 안 받아. 직장도 잘렸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결혼 생활을 파탄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제가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실수였어. 끔찍한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 태훈 씨도 갔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없어, 수진아. 없어진 지 몇 달 됐어. 그녀가 문에 기대 주저앉아 현관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붕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마침내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싸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저는 집, 차, 예금 계좌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을 가져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머피호프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텐더인 토미가 근처에서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최태훈이란 친구 소식 들었어?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 제주도 어느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대. 여관방에서 달새로 살면서 근근히 버틴다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입력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한대. 원룸에서 룸메이트 3명이랑 같이 산다고 들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들 선택을 했고 그 결과와 사는 거지. 토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동네에선 누구나 남의 사정을 다 아니까요. 형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강요한 일을 한 거지. 제가 정정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지만 호기심이 이겨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지치고 망가진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내 목소리 듣기 싫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말해야겠어. 어제 태훈 씨한테 연락 왔어. 다시 시작하자고. 자기는 변했다고 하더라. 근데 거절했어. 당신을 잃으면서 내가 뭘 잃었는지 드디어 알았다고 말해줬어. 당신이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내가 뭘 가졌었는지, 얼마나 멍청하게 그걸 버렸는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을 만나길 바라.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메시지가 끝나기도 전에 삭제했습니다. 복수할 때 꽃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흥신소를 쓰는 사람도 있고, 차를 긁거나 타이어를 찢는 사람도 있죠. 저는 좀 더 개인적인 복수를 선호합니다. 약간의 창의성, 많은 인내심.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이해심 말이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는 그것을 되찾을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맥주를 비우고 계산을 한 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편 머피 호프에서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삶은 평소처럼 계속됩니다. 내일이면 아마 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태훈이 연락해 올지도 모릅니다. 저를 그들의 난장판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더 많은 시도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자유입니다. 그들의 거짓말, 조종, 유해한 게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남이 저지른 똥을 치우는 게 중심이 아닌 삶을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등 뒤에서 비웃는 사람도 없는, 마침내 푹 잘 수 있는 나의 조용한 집으로. 누군가는 제가 한 짓을 잔인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너무 심했다거나 고작 불륜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몇 달 동안 속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내연남녀와 함께 자신의 단점을 비웃는 걸 들어본 적도 없겠죠. 돈이 없다면서 배우자의 지갑에서 비아그라와 콘돔을 발견한 적도 없을 겁니다. 저는 수진과 태훈에게 그들이 저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것을 맛보게 해줬을 뿐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잠을 잘 잡니다.